자, 그런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공부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배운 이 공부를 다음에 저기서 써야 돼 라고 하면 뇌는 아주 선명하게 새겨요. 근데 그 목표가 없이 내가 공부 한번 해볼까 라고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허지부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성취 목표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취 목표에 따라서 투여하는 노력의 양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좀 생소하지만 그 생소함이 몇 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뇌에 기억을 저장하기 수월하다. 자, 왼쪽이 과제 목표 성향 또는 과제 성향이라고 하죠. 오른쪽은 자기 목표 성향 또는 자기 성향이라고 해요. 과제 목표 성향은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속도 스피드로 가지고 능력을 체크한다면 어제는 내가 1분에 이걸 100개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110개를 했어. 어제보다 내가 10개나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이 비교의 중거가 누군가요? 나 자신이다. 이게 과제 목표 성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조금 전에 훈련하기 전과 훈련하고 나서의 나, 그래서 과제의 목표 성향이라는 것은 비교의 중거가 나 자신이 된다. 그럼 나 자신과 비교할 때 나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할 때 생기는 걸 그게 심해지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요. 자의식 과잉은 뭐냐면 불필요하게 타인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 그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자의식 과잉이 되어버리면 사람들 많은 곳에 걸을 때 걸음걸이도 어색해져 버리고 시선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게 다 자의식 과잉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는 자의식 과잉이 되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바로 지금 비교의 중거가 누구라 했나요? 나잖아.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 자신과 비교하니까 나는 항상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 자신이 나니까 나는 남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의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나는 자존감이 점점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는 언제 초라해지느냐면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더 잘난 사람,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볼 때 위축되게 돼 있어요.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 근데 세상은 내보다 못 가진 사람, 내보다 덜 배운 사람도 있지만 내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더 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는 초라해지잖아. 뭔가 좀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괜히 창피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옳은가?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가? 계속 남을 쳐다봐야 돼. 그건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 남을 의식하는 순간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내가 되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상실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비교의 중거가 나 자신이 되는 것. 오른쪽에 자기 목표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를 이겼을 때는 비교해서 유능감이 생기지만 우리가 계속 이길 수만 있나요?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뭐냐면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 무력감에서 빨리 나오면 우울감이 들고 그 나중에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과제 성향과 자기 성향 어느 것이 우리 동기에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당연히 과제 목표 성향이겠죠. 비교가 나 자신과 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보면 아주 쉬워요. 제가 저번 트라우마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트라우마는 두 가지로 있죠.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될 걸 경험 못하게 될 때 결핍에 의한 네. 발달장애 트라우마, 발달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걸.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아야 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외상을,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것. 그 두 가지로 본다면 이 두 가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러면 그것이 적절하게 온다면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했잖아. 회복, 탄력성.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적절한 자극이 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더 강해지고 쿠션이 만들어지니까 적응력이 더 좋아지고 면역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그 통제선을 넘어가 버릴 때 나는 그러한 두 가지 그 트라우마, 그것이 내 뇌를 그 경험 이전과 이후의 뇌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내가 트라우마 경험에 의해서 내 뇌에 그 기억되어 있으면 그 기억을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트라우마 기억은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트라우마의 그 기억을 채색을 해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이건 트라우마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상실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그 경험에 나는 얽매여가지고 그 과거는 현재와 이미 끝난 건데 그걸 지금 현재의 과거의 연결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연결끈이 뭐를 만들면 과거의 그 부정적 경험을 현재에서 계속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실제 현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거는 관념인데 이 관념적 그 기억이 현재의 나를 통제해버리니까 나는 항상 불안하고 덜덜덜 떨고 있고 뭔가 끔찍끔찍 놀라고 하는 거는 트라우마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이제 트라우마의 설명을 간단히 제가 드렸던 거고 자의식도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넌 괜찮은 아이야. 넌 잘했어. 이것도 할 수 있었네. 와, 그래 하고 받을 거 정상적으로 받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사고를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을 안 겪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아니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오지 않아요. 그럼 자의식 과잉은 결국 뭐냐면 뭐 성장 과정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소외당했다든지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질 때 우리는 뭐냐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의식 과잉을 만드는 건 뭐냐면 부정적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 형성돼요. 물론 성격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의식 과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심하게 물론 환경적 요인이 작용되면 나타날 수도 있죠. 내가 내 안에 나가 아닌 제3자 관찰자가 들어와서 나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나로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모든 걸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이거 하면 남이 나를 뭐라고 하지? 이거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계속 눈치 봐야 되고. 왜? 관찰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진짜 나는 뭐냐면 뭐 이거 하면 못 돼.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자기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없으니까 계속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의 의견을 보여야 되고. 이건 또 자결성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자의식 과잉은 결국은 자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 자의식 과잉 상태는 결국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신감도 없는 상태예요. 유능감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리 공부를 쭉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든 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상관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의식 과잉을 가진 그런 아이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의 성격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그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 같은 경우도 자의식 과잉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딱 보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 못하니까 계속 남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우리 흔히 소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소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고 과정이 좀 더 깊고 더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뭔가 자기 그걸 못 펼치게 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자기를 좁혀진 그 경계 안에다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두려워지고 도전을 못하게 만들고 계속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이러한 상태로 사회생활하든가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자꾸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자기 회복이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죠. 자기 자신을 찾는 그 시작을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약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신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실이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요? 자기를 만나야 돼. 그럼 자기를 만나는 그 훈련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훈련 시기는 호흡 훈련이에요. 호흡 훈련은 내가 긴장, 멈췄다가 이완. 이때 뭘 느끼느냐면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긴장, 이완. 뭘 할 수 있나요? 긴장을 내가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감각에 몰입하라 그러잖아. 긴장, 이완을 느끼는 순간 누구를 만나나요? 나를 만나지. 근데 감각은 우리 뇌에서 받아들일 때 100% 진짜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걸러내고 자기 이야기 안 맞으면 이건 아니야 하고 다 걸러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약해. 근데 감각은 100%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훈련부터 해서 뭐냐면 하면서 뭔가 이제 그 감각을 진짜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상태가 되나요? 안정되잖아.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네? 내가 편안한 사람이네? 계속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훈련했던 그 이완 훈련이 있잖아요. 그걸 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신체 이완을 시켜도 정신적인 이게 긴장 상태가 아주 강한 그게 있으면 몸을 못 풀어요. 금방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완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잠재의식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나를 만나고 있거든. 근데 나의 뭐냐면 나의 감각을 만나요. 그때 훈련을 할 때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편안하다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 편안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 하기 이전에는 나 불안한 사람이야, 나 긴장된 사람이야, 나 남들 앞에 나가면 나 굳어지는 사람이야. 잘못된 게 다 심어져 있거든. 근데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려고 하면 부작용만 나타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편안함, 안정감, 진짜 나를 찾는 훈련을 시켜서 이 회로와 이 회로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도록. 그럼 이놈이 편한 게 더 굵어지냐? 서로 조율을 해요. 서로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올라오던 게 이만큼 올라오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이제 마시는 거. 그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 여기 약간 역전되는 단계가 올라가요. 그때가 가장 이제 건강한 상태가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되고 남을 어느 정도는 또 배려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주도가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요 편안함이 좀 주도가 돼서 이게 받쳐줘야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대인관계 능력도 있고 사회성도 갖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걸러내야 되고 나를 지켜주는 안전판 또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죠. 의식 과잉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회복 방법이 사실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그래서 뭘 하러 가느냐면 지도할 때 분절식이라고 하죠. 분절은 쪼개는 거예요. 요 단원 쪼개가지고 계속 이것도 했어 잘했어 계속 넣어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 성공 경험이 축적되면 자신감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자존감을 채워주고 이 자존감이 자결성을 갖게 만들고 그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남 의식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거기에
그걸 통해서 성취 경험을 계속 쌓아버리면 아님이 건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운동은 다양한 어떤 기술과 동작들이 끊임없이 뇌에 쓰지 않는 회로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럼 이 회로들이 여러 회로들이 받쳐주니까 평소에 안 쓰는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놨던 기억이나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웬만한 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막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뭔가 좀 덤덤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운동도 그냥 모든 운동이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계속 동기부여를 유발을 시키고 그걸 성취 경험으로 축적시켰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사실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그 참가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어떤 정진시켜주는 게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 체육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라도 오로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생활체육은 뭐냐면 성적이 아니에요. 생활체육은 건강정진, 체력 향상, 삶의 활력, 이 포커스거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생활체육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코칭해야 되는가? 그럼 이건 작은 단위로 잘 분절시키고 스몰 스텝 전략에 의해서 그런 걸 계속 성취 경험으로 축적해가지고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성취 경험이 축적된 게 개인의 자신감, 자존감, 자결성을 높여준다면 그게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일상에서 적용이 되죠.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 그러죠.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자기 삶에서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움츠려 있던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뭐 활력을 찾고 뭔가 막 적극적으로 변하고 하는 건 운동을 잘 배웠고 코치를 잘 만난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그 어떤 심리 상담이나 치유 기법보다도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을 알고 운동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우리는 유도해 줄 수가 있죠. 그럼 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까 그 자의식이라는 부분이 왜 생기는가라고 이야기한 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생겼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럼 이 현상들을 그대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살아가면 나중에 이게 자의식으로 끝이 안 나요. 뭐로 나타나느냐면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대상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이제 두려움, 불안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정신적으로는 이제 충격이 들어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충격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반복되어버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버려요. 그럼 그게 결국 또 뭐로 들어가냐면 불안장애로 나타나고 그 불안장애가 공황장애로 가고 그것이 또 우울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 심리 현상을 분석해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안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상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를 그러면 찾는 게 뭔가, 뭘 하나 건드리면 이 모든 게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게 자기 자신 회복이죠. 자기 회복. 자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틀린 거는 없어요. 가장 빠르고 좀 더 견고한 그거는 뭔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감각훈련부터 들어간다. 그 감각훈련을 통해서 기반이 다져지고 나면 이제 성취 경험을 아주 작은 성취 경험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의 폭을 조금씩 넓혀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내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혼자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